아까 소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산이 이제 고가에 팔릴 수만 있다면, 그런 환경이 저렇게 갖춰진다면 템퍼스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템퍼스 이번 주 주간 소식들 봐보겠습니다. 우선 고점 찍은 상태에서 숨도 안 쉬고 빠진 다음에 바닥 뚫고 또 내려왔죠. 지금 여기가 바닥을 좀 지지해지는 형국으로 다행히도 한 6% 반등하고 금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 전체적인 하락이 거래량이 적은 상태로 내려온 거라 좀 매수세 붙어주면 빠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무슨 총매가 터져야지 오르겠다라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JP모건 컨퍼런스가 좀 유력하긴 한데, 그때까지는 좀 약반등하면서 흐지부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에는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오늘 소식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는 문제 없이 그냥 주가가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흑자 기대감이 있었는데, 흑자 기대감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에 내려와서 그 기대감을 이어갈 뭔가 촉매가 없어서 좀 약한 반등 후에 반등 못하고 하락폭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의 거래량도 줄고 개인들만 남아서 거래를 하는 형국인데, 거래량도 적은데 반등을 못하고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심리상 던지고 던지고 던지는 물량이 계속 쌓이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를 포함해서 주주분들 대부분은 좀 하락폭이 너무 빈정상할 정도로 좀 심하게 내려와서 많이들 힘든 시기긴 할 텐데, 성장주라는 게 원래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쉽지 않은 투자는 맞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쭉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26년 후반이나 27년 좀 장기로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고, 단기적으로는 좀 운에 맡길 수 있는, 이슈가 따라와야 붙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더 못 간 거는 저도 진짜 아쉽고 제 시드도 많이 녹았는데, 여기서부터 됐던 거는 좀 운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기가 안 맞아서 활약하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다시금 반등해주기를 좀 바라봐야겠죠. 차트는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템퍼스 주주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시기이실 텐데, 좀 심리와 기업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렌 버핏 명언 중에 이 세상에서 주식을 사는 이유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이유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있고, 또 반대로 피터 린치 명언에서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피터 린치를 굉장히 좋아하고 워렌 버핏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피터 린치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의 명언으로 좀 보자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무작정 매수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은 류의 논리로 경계를 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많이들 아시죠? 하락하는 주식을 잡으려는 것은 마치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바닥인 줄 알고 잡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고,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주식에는 바닥이 없으며 영원히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템퍼스가 저렇게 내려가니 바닥이 아니라 더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업의 가치 확인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싸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왜 떨어졌는가, 회사의 이익 전망이 여전히 좋은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탈이 망가졌다면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도 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템퍼스로 비유를 해보자면, 템퍼스의 펀더멘탈이 망가졌는가?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오히려 기업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졌는가? 회사에 무슨 이익 전망과 뭐 안 좋은 소식이 있는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렇게까지 내려간 건데, 사실 시계열을 길게 잡고 본다면은 나중에 차트 열었을 때는 짧은 하락 파동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완전 끝나가지고 골파고 내려간 다음에 회사 망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이 내재 가치를 분명히 반영해서 저는 차트가 결국에는 그거 따라서 형성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가를. 나중에 그래서 미래에서 길게 봤을 때는 뭐 끝나서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나중에 봤을 때 기업만 잘 성장했다면은 되게 낮은, 왜 이때 안 샀지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만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버핏과 린치 명언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단순히 가격의 움직임, 차트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비싸졌다고 올랐다고 따라 사지 말고, 린치는 싸졌다고 떨어졌다고 덥석 사지 마라, 떨어지는 칼날 받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가격 단기적인 차트 보고 결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미장이든 국장이든 뭐 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종목이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한번 남겼었습니다. 지금 국장이 75%로 전 세계 1등으로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 결국엔 국장에서도 종목 잘못 잡고 있거나 이상한 거 잡고
미래가 끝난 주식을 잡고 이제 있는 분들은 수익도 안 좋을 뿐더러 미래에 대한 확신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지금 물려가지고 3년, 4년째 그거 갈 거야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기우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저만의 같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25년 수익률 낮은 거를 보면은 소비재와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헬스케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도 템퍼스는 나름 선방해줬다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5년에는 좋지 않은 섹터에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유나엘, 의료보험 18회도 있고 의료보험 여기 6위, 몰리나 헬스 등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헬스케어도 25년은 흐름은 좋지 않은 섹터였다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치만 26년에는 기대되는 섹터 중에 헬스케어가 있거든요. 뭐 상반기부터 막 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26년 하반기에서 27년 오는 해에 조금 헬스케어가 가주지 않을까? 좀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투자 매체에서는 26년에 뭐가 좋을까요에 헬스케어가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 17.43% 형성돼 있고요. 목표 주가 하향은 있지만 매수 의견이고요. 95에서 80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60달러대니까 5짜리 보고 올라왔죠. 기관들이 생각하는 평균 목표가는 80불 정도에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격차와 간극이 꽤 있죠. 근데 저도 80불, 70불 그 정도까지는 템퍼스가 당연히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짜 바닥이지 않나. 이거 더 내려가면은 진짜 회사 망한 거 아닌가? 망한 정도의 아예 평가를 받고 있는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정도로 억울한 주가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강아지 산책 이론이 있는데, 결국에 주가는 기업이 주인이라고 치고 앞으로 걸어가면 강아지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 주인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좀 뒤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따라왔다가 또 앞으로 가면 고평가고 또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치만 결국에 뚜벅뚜벅뚜벅 정상적으로 기업이 갈 길만 가준다면 강아지는 알아서 주인 곁으로 돌아가서 또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뒤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 제약사랑 줄다리기 하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악재로도 평가되고 호재로도 평가되고 그것 따라서 기업이 왔다 갔다 하고 오바마 케어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일단 FDA의 신약 승인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준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는 약가 인하를 얻어내고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기간을 줄이고, 트럼프는 미국 공장 투자를 얻어내고 제약사는 세액공제 혜택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윈윈 협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완벽하게 나올지는 몰라가지고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좀 윈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템퍼스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기회는 뭐냐면은, 장점을 보자면 시간이 돈인 제약업계에서 승인 기간이 1, 2개월로 단축된다는 것은 데이터의 가치가 폭등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템퍼스의 강점인 RWE, RWD인데 최근 25년 말 FDA에서는 신약 승인 시 실제 임상 데이터 활용 제약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템퍼스는 미국 내 수천 개의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방대한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제약사가 임상시험 속도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임상시험 최적화 및 성공률 제고인데, 승인 기간이 짧아진 만큼 제약사는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높은 환자군을 정밀하게 타겟팅해야 됩니다. 템퍼스의 AI 분석 도구인 XR과 XT 등은 어떤 환자에게 약이 가장 잘 들을지 미리 예측해 주므로 수요가 급증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신약에 만드는데 시간이 줄어들고 이게 기회가 생겼으니까 대형 빅파마 약을 만드는 데서는 좀 빠르게 원하던 약을 계속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단계를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 빠르게 하는데 필요한 게 데이터를 사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만 사서 확률 높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내가 원하는 임상군들이나 내가 필요한 임상군들을 타겟팅해서 빠르게 사는 거죠. 돈 주고 시간을 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FDA에서는 신약 승인 시 실제 임상 데이터 활용 제약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게 두 개가 맞물려져서 시너지가 굉장히 커지고 이 데이터의 위상도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제약사의 R&D 예산에 AI 집중입니다. 약가 인하 압박으로 인해 제약사는 제조 원가를 낮추거나 개발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임상을 설계해주는 AI 데이터 서비스에 예산을 더 많이 할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을 만드는데 기간이 줄어드니까 속도전이 된 거거든요. 그 속도전에 필요한 걸 갖고 있는 기업이 템퍼스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템퍼스 AI가 다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실제 임상 데이터도 있고 임상 시험에 최적화된 데이터도 팔고 그 모든 걸 효율성 있게 유기적으로 한 번에 해주는 게 이제 템퍼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모든 상황이 긍정적이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단점도 있습니다. 제약사의 마진 압박인데 가장 선호하는 국가 수준으로 약가를 강제 인하할 경우 빅파마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비록 거래 규모는 늘어나더라도 템퍼스 같은 서비스 업체에 지불하는 데이터 비용을 깎으려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약가를 강제로 인하해야 되니까 빅파마의 수익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순수익이 주는 거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벌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런 데에 좀 깎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규제 완화에 따른 품질 논란입니다. FDA가 심사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나중에 부작용 등 안정성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템퍼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인된 약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린다면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단 이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제 저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속도는 10개월에서 1, 2개월 승인으로 짧아졌고 이거는 템퍼스에게 매우 긍정적입니다. 고품질 데이터의 몸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데이터, FDA의 리얼월드 데이터 수용인데 템퍼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직결됩니다. 가격으로는 미국 약가 인하가 되는데 이거는 또 중립이나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제약사의 비용 절감 압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R&D 세액 공제 및 미국 내 투자니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데이터 기반 R&D 활성화 유도로 볼 수 있으니까요. 템퍼스는 미국 내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론적으로는 신약 개발 경쟁이 속도전으로 변하면 제약사들은 길을 헤매지 않게 도와주는 정확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속도랑 직결되니까요. 템퍼스가 보유한 700만 건 이상의 임상 기록과 AI 분석 능력은 이 속도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초정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값은 내려가도 더 많은 약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도 않는데 이번에 열린다면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데이터의 소모량과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에릭 CEO의 트위터 내용인데요. 소아희귀질환 유전자 검사의 보험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템퍼스 CEO가 자회사인 엠브리 제네틱스의 성과와 시장 환경 변화를 공유한 내용이거든요. 게시글의 핵심 내용은 소아희귀질환 진단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제 소아희귀질환이 의심될 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표준 절차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현직에 있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무조건 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좀 하는 권하는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고 여기에 돈이 좀 몰리고 수익 수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환경이에요. 과거에는 비싼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검사들인데 이제 보험사의 정기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는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가장 강력한 매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템퍼스가 인수한 엠브리가 전체 엑손 및 전체 게놈 분석 분야에서 선두주자임을 강조하며 기술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게시글이에요. 이제 템퍼스의 CEO인 에릭이 이런 글을 게시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다는 내용이겠죠. 저 엠브리 제네틱스는 템퍼스 AI가 24년에 인수를 했고 엠브리의 성장은 곧 템퍼스 AI의 실적과 직결됩니다.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가 특정 부위만 보는 것이라면 엠브리의 전체 엑솜 게놈 검사는 유전자 전체를 훑어보는 고난도 기술이에요. 희귀질환은 원인을 찾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기술이 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환자들은 원인을 찾는데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엠브리의 기술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다는 점을 이제 에릭이 좀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템퍼스 투자자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매출 예측 가능성 증대입니다. 보험사에서 정기적으로 비용을 보상해준다는 것은 템퍼스의 매출 일회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리고 데이터 선점인데 소아 희귀질환 데이터는 매우 희귀하고 가치가 높습니다. 엠브리를 통해 수집되는 이 데이터들은 다시 템퍼스의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제약사 팔 수 있는 고가의 실세계 데이터 RWD 아까도 나왔죠?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레방아 돌듯이 계속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쌓아서 AI를 학습시키고 그걸로 또 데이터를 쌓고 그걸 또 AI로 돌리고
이런 환경 중에서 계속 돈을 벌면서 이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좀 커지는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기업이 잘 성장시키고 좋은 기술력으로 계속 매출이 늘어나야 된다는 가정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삐그덕거릴 뭐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25년 말 시점에 CEO가 직접 트위터를 통해 특정 자회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보험 급여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차기 실적 발표에서 이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임을 암시하는 일종의 힌트일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CEO가 직접 증명하고 있는 실질적인 시장 환경 개선, 보험 적용 및 지침 편입이라는 펀더멘탈의 변화를 확인하고 각자 개인적인 투자에 반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재무 수치로 입증이 됐습니다. 템퍼스 AI의 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엠브리 제네틱스가 담당하는 유전성 질환 검사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 32.8% 성장하여 약 1,300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템퍼스는 25년 3분기 기준 유전성 검사 한 건당 평균 약 790달러, 약 100만 원의 보험 상환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검사들이 있으면 좋지만 너무 비싼 선택사항이었다면 지금은 두 가지가 좀 달라졌는데 대형 보험사와의 계약 완료가 있습니다. 엠브리는 이미 미국 대다수 주요 건강보험 플랜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의사가 검사를 처방하면 보험사에서 돈이 나오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엠브리는 인수 때부터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템퍼스가 무리해서 인수했을 때 시너지가 훨씬 좋다고 판단됐던 기업이거든요. 인수 전부터 원래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엠브리 자체가. 돈도 당연히 잘 벌고 있었고요. 그리고 표준진료 지침 편입이 있습니다. CEO가 언급했듯이 이제 소아희귀 질환 진단 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의료계의 공식 룰, 지침이 되었는데 지침에 들어가면 보험사는 급여 지급을 거절하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템퍼스 입장에서는 떼일 걱정 없는 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단순히 AI 기술이 좋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건당 790달러씩 꼬박박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특히 소아희귀질환 부분은 보험 적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서 26년에 이 부분이 템퍼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더 커질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EO가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언급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은 25년 1000개 이상의 신규 보건 시스템 사이트와 성공적으로 통합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전합니다라는 이제 트위터, 링크드인 소식이거든요. 이제 이 소식은 템퍼스가 단순한 검사 회사를 넘어 병원의 심장부인 전산 시스템을 장악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좀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년의 압도적인 성과인데 1000개 이상의 신규 사이트를 통합했습니다. 단 1년 만에 미국 내 1000개 이상의 신규 보건 시스템 사이트를 확보했고 이는 템퍼스의 영업망과 기술 도입 속도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도입과 통합을 비교해보자면 단순히 진단키트를 파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실제 워크플로우에 템퍼스의 솔루션이 완전히 이식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EHR 전자건강 기록 통합의 의미를 보자면은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인 에픽을 포함해 주요 EHR 업체들과 600개 이상의 직접 연결을 구축했고 과거에는 검사 결과가 종이 문서나 단순 PDF로 전달되어 활용도가 낮았는데 템퍼스는 이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의사의 모니터에 바로 띄워준다고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평소 쓰는 진료 프로그램 안에서 템퍼스의 AI 분석 결과와 임상시험 매칭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서비스로 옮겨가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뭐 딱히 옮길 이유가 크게 생기지 않는다면 옮기지 않는 그런 락인 효과가 발생됩니다. 이 락인 효과가 되게 중요해요. 한번 선점해서 락인된 효과에서는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나 카카오톡 매번 쓰던 거 쓰지 다른 걸로 옮기지 않거든요. 굳이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 거면 그냥 유튜브 보던 거 보지 딴 데로 이동해서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유튜브 가면 당연히 있고 뭐 굳이 여기까지 가서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하던 걸 하고 이 락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이폰 쓰던 사람 아이폰만 쓰고 안드로이드 쓰던 사람은 안드로이드만 쓰고 잘 안 바꾸는 이유기도 합니다. 바꿀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체로는 쭉 가는 편이죠. 그럼 이렇게 락인 효과가 좀 세지면 이게 경제적 해자로 다가오거든요.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2차 뒤에 따라오는 업계들은 이 장벽이 높아졌어요. 높아져서 안 오다 보면 이제 나중에 옮기고 싶어도 옮길 데가 없습니다. 다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뭐 안 죽었더라도 이거보다 낫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욕하면서 이거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어도비 같은 거 있고 카카오톡 뭐 아무리 뭐 업데이트 잘못해서 욕먹어도 옮길 대안이 없으니 안 옮기죠.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데이터 해킹 당해도 그냥 쓰죠.
대체제가 없어요. 이게 편하니까 너무. 그런 효과로 계속 좀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럼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정도를 보자면은 B2B 플랫폼의 고착성입니다. 병원 전산망에 한번 들어가면 시스템을 바꾸기 매우 어려워요. 이는 템퍼스의 매출이 일회성이 아닌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조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개의 사이트에서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임상 데이터는 템퍼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원천이 돼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AI는 정교해지고 정교한 AI는 더 많은 병원을 고객으로 끌어들입니다. 선순환 효과로 물레방아처럼 척척척척 잘 돌아갑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약사 협상력도 강화되는데 이렇게 정제된 실제 임상 데이터는 신약 개발을 원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엄청난 고가에 팔릴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아까 소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산이 이제 고가에 팔릴 수만 있다면, 그런 환경이 저렇게 갖춰진다면 템퍼스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 소식은 데이터 제품 부분 수석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인 앤디 모에 박사의 임상 관련된 최신 기고문에 대한 소식입니다. 일단 저 내용들은 신약 개발 성공률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계와 도전 과제는 높은 후기 임상률 실패입니다. 이제 ADC는 전임상 단계에서 유망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임상 3상에 진입한 약물 중 실제 성공하는 비율은 약 24%의 매우 낮은 확률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표적 항원 발현 확인만으로는 환자 선별이 어렵고 약물 저항성 기전이 복잡하며 실험실 결과와 실제 환자의 반응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해결하기 위한 템퍼스의 데이터 기반 플레이북 솔루션을 제안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멀티모달 실제 임상 데이터입니다. DNA와 RNA 시퀀싱 및 디지털 병리 이미지를 결합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단일 바이오마커 이상의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실제 환자에게서 얻은 세포로 만든 오가노이드를 통해 전임상 모델의 생물학적 정확도를 높여 가설을 미리 테스트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특정 ADC 약물의 경우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정확하게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30개 유전자 RNA 시그니처를 AI로 찾아내어 검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환자 유래 모델을 활용한 인사이트 검증에 대한 이제 데이터고요. 실제 기술력의 실증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AI를 통합한 플랫폼인 템퍼스 루프의 구체적인 성과 내용이라고 하고요. 단순히 넥틴4라는 단백질이 얼마나 있느냐만으로는 약물 반응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템퍼스는 연구를 통해 치료 반응과 관련된 새로운 30개 유전자 RNA 시그니처를 발견해냈고, 이를 통해 약물이 잘 들을 환자를 더 정확히 가려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임상 및 상용화 단계를 봐볼게요. 신속한 임상 참여자 매칭, AI 모델을 통해 환자의 조직 검사 결과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적합한 환자를 빠르게 찾아 임상시험 등록 속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병원 전산망과 연동하여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를 자동으로 식별, 약물 출시 후 실제 처방으로 이어지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런 것들이 된다면 수익 모델의 확장이 가능한데, 템퍼스가 병원으로부터 받는 진단 수수료 외에도 빅파마의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여주는 R&D 파트너로서 막대한 데이터 라이선싱 및 서비스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요. 임상 3상 성공률 24%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제약사 입장에서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고 안 쓸 이유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랫폼의 선순환으로 데이터가 쌓일수록 AI는 정교해지고 더 많은 제약사가 템퍼스를 찾게 되는 데이터 플라이휠이 작동합니다. 이거는 지금 템퍼스가 계속 추구하는 방향이고, 어떤 거를 갖다 놓고도 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쌓아서 AI를 정교하게 하고, 그 정교해진 AI로 더 많은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가 다시 AI를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이 순환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부은 건데, 이제 조금씩 이걸로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계속 이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춰지듯이 하나씩 맞아 떨어지면 나중에 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지금 이번 주 나온 소식들만 추루룩 봐도 다 연계가 돼 있죠. 결국에 추구하는 본질은 좀 하나로 좀 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잘 수행하고 있고 매출로도 보여주고 있고 CEO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아쉬운 점은 계속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CEO의 매도.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장하고 1, 2년 안에는 내부자 매도가 계속 쏟아집니다. 이거는 많은 기업들이 보통적으로 나오는 평상적인 일이에요. 템퍼스만 특별히 내부자가 계속 매도를 던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원래 상장하고 1, 2년 안에 기업들은 이제 이 사람들도 뭐 세금 처리도 있고 이것저것 있어서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상장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돈이 묶여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히 파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고 저라도 뭐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장 1, 2년 안에 많은 내부자 물량을 쏟아냅니다. 이건 팔란티어도 어마어마하게 쏟아냈던 기업들이 팔란티어 투자했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팔란티어만 특별했던 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이 1, 2년 안에는 계획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옵니다. 이 회사를 안 좋게 봐서 계속 팔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는 임상개발 관련된 템퍼스의 트위터 소식입니다. 이제 템퍼스의 컴패스인데 AI가 운영하는 임상시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의료 데이터를 파는 것을 넘어 제약사가 신약 개발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임상시험의 전 과정을 대행해주는 AI 기반 종합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템퍼스는 이를 위해 컴패스라는 브랜드를 구축했다는 뭐 그런 내용의 소식이에요. 그럼 이제 저기서 3대 핵심 차별화 포인트로 보여주는 거는 원스톱 솔루션이거든요. 템퍼스가 보유한 4천만 건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임상에 가장 적합한 환자를 빛의 속도로 찾아냅니다. 기존 방식 대비 시간, 비용 대폭 절감되고요. 환자의 모집, 병원 선정, 데이터 분석, 규제 기관의 승인 지원까지 파편화된 과정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이유가 템퍼스가 이거 전부 다 하던 거예요. 데이터 분석 규제 기관, 여기랑도 뭐 사이가 좋고 다 FDA 승인 받을 줄도 알고 절차도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통합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I 예측 모델인데 AI 알고리즘이 임상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이 약이 특정 환자군에게 효과가 있을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임상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비즈니스 및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은 수익 모델의 확장인데 단순 데이터 라이선싱에서 고부가 가치 CRO 수수료 모델로 진화할 수 있고 IQVIA나 매드페이스 등 전통적인 CRO 강자들 사이에서 AI 경쟁력을 무기로 파이를 먹을 수 있고 특히 암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항암제 개발 바이오텍들에게 필수 파트너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정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공신력도 확보했죠. 이건 이제 제가 소식 한번 다뤘었는데 이건 이제 정부 계약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 국방부로부터 팔란티어가 협업과 수주받고 뭐 계약받고 이런 것처럼 템퍼스도 받은 내용이에요.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소식 다룬 거.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데이터 팔던 템퍼스가 이제 신약 개발 판도를 바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주 소식들의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 신약에 대한 속도전, 판도를 좀 흔들어 놓으면서 템퍼스가 그걸 뚫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 실패율 제로에 도전하는 템퍼스의 무서운 야심이라 볼 수 있고 지금까지의 임상시험이 운과 노동력에 의존했다면 템퍼스는 4천만 명의 데이터와 AI를 이용해 계산된 성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크 기업이 바이오 시장을 먹어치우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가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너무 하락해서 힘드시겠지만 기업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기업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즌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도 생각해 보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지 않는 그런 시즌이긴 합니다. 좀 빨리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서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승도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템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